안녕하세요. 40대 아줌마예요. 시간이 지나 그때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20대에 만났어요.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그저 저를 좋다고 한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고, 그때는 군대도 다녀오고 모범생 같은 이미지를 가진 남편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결혼을 참 쉽게 결정한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들은 이제 성인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며 결혼에 대해 찬성해 주었지만, 시댁에서는 모범생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걸 극구 반대하였어요. 본인 아들은 사자가 될 인물이라며 절대 이렇게 아무나 하고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주의여서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네가 가만히 공부하던 애 꼬셨냐? 이제 군대 다녀와서 우리 애는 사자 될 직업 가지래야. 알아? 그거 알고 네가 꼬신 거지? 안 그러면 애가 왜 너랑 결혼한다고 하겠어? 너같이 볼품없는 애를 며느리 들이려고 내가 공들였는 줄 알아?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전 복순이랑 할 거예요. 아, 단단히 홀렸네. 홀렸어. 우리 아들 결혼하자마자 일은 절대 안 된다. 공부할 거야. 알겠어? 네가 뒷바라지 다 해야 돼. 네, 명일씨 공부하는 거 방해 안 해요. 다 알고도 결혼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그런 말씀 삼가해 주세요. 네가 뒷바라지 한다고 하니까 내가 허락해 주는 거지. 너 우리 아들한테 기댈 생각 마라. 공부해야 하는 애 괜히 밖에 나돌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얘 떨어지거나 공부 안 한다는 소리 나오는 날은 모두 다 네 탓인 줄 알아. 나이도 어렸고 열정 하나만 가지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법대에 나와서 처음엔 사시 준비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남편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니 처음엔 군말 않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 시댁에서는 일절 지원을 다 끊었고, 오로지 제가 번 돈으로 남편 공부를 시키고 밥을 먹였어요. 살림살이는 고단했지만 다정한 남편 덕분에 참을 수 있는 하루하루였어요. 아마 제가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낮에는 식당, 저녁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참담했고, 남편은 사시에 낙방했어요.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는 것도 제 몫이었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크게 힘들진 않았지만, 남편은 꽤나 실망을 했고 그 길로 공부를 때려치운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힘이 빠지더라고요.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번에도 또 안 됐어. 아, 미치겠네.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 그냥 취직할까봐. 법학과 나왔으니까 그냥 일반 회사 법무팀에 취직할까봐. 공부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지겹기도 하고, 하루하루 불안한데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해. 그래도 어머님이 알면 실망하실 텐데 자기도 많이 힘들지? 앞날이 캄캄하니 자기도 진짜 마음 그렇겠다. 그래도 해보는 데까진 해보는 게 어떨까? 자기 나이도 많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해볼 만은 한 것 같은데 안 그래? 내가 응원하잖아. 그냥 때려치울래. 내가 무슨 공부야. 사실은 뭐 아무나 패스하나? 그것도 다 능력 있어야 패스하는 거지. 조금만 더 해보지 왜. 7.8기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 선배들 중에도 그런 케이스 많고, 응?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제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공부를 때려치운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은 시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또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역성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일부러 합리화를 시켰어요. 뭐? 공부를 때려치운다고? 절대 안 돼. 누가 뭐래도 넌 사자 직업을 가질 사람이야. 내 아들이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걸 난 못 본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남자가 잘 되는 건데 꼴랑 저런 애가 들어오니 우리 애가 잘 될 리가 있어? 너 혹시 네가 돈 벌어서 공부시킨다고 얘 눈치 주냐? 그래서 우리 명일이가 공부 때려치운다는 거 아니야? 어디 뚫린 입이 있으면 말해봐. 네? 아니에요. 전 오히려 공부 더 해보라고 말했어요. 어머님도 참, 지금 공부하느라 많이 지쳐서 그런 걸 거예요. 네가 얼마나 눈치 줬으면 그랬겠어? 너 그거 다 각오하고 결혼한 거잖아. 너 우리 명일이 공부 때려치우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가 뭐 볼 게 있어? 그나마 얘 뒷바라지 한다니까 결혼 허락해 준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인물이나 되는 줄 알아?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으면서. 아우 속상해. 하여튼 명일이 공부 절대 중단하지 않게 해라.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는데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너무 실망스럽네요. 뭐? 실망? 난 애초에 너 올 때부터 실망했어. 아유, 머리 아파. 됐고,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내 눈으로 명일이 공부하는 꼴을 봐야 마음이 편하지. 당장 원룸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와. 이건 너한테 통보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면서 남편 공부하는 모습을 본인이 직접 봐야겠다고 했어요. 저희 둘의 신혼집이 원룸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공부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자마자 합가를 해야 한다며 일을 진행시켰어요. 제 의사 따위는 안중에 없었고 남편 또한 시댁에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싫다고 해봤자였어요. 그래, 엄마네 들어가자. 너 어차피 나가서 일하는데 엄마랑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 엄마도 오히려 덜 불안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엄마네 들어가자. 나도 그냥 엄마가 편하게 해주는 밥 먹고 싶어. 너 일 나가면 내가 차려 먹어야 하잖아. 이런 것도 은근 공부에 방해되는 거 알아? 그냥 딱 공부만 하고 싶은데 밥 먹으면 설거지도 해야 하고. 자기 너무한다. 아까도 그렇고 어머님 앞에서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해줄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네 들어가면 자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것만 약속해줘. 내가 힘든 건 괜찮아.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아니 나는 오히려 끼어들면 싸움 날까봐 그랬지. 오히려 내가 안 끼어들어서 엄마가 그 정도만 했던 거야. 화 풀어. 당연히 엄마네 들어가면 공부만 집중하지. 그러니까 엄마네 들어가자. 알겠지? 엄마도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 들어갔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자 오히려 살림과 일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더불어 어머님의 막말 또한 견뎌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서 그랬는지, 그땐 왜 그게 다 참아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또 한 번 시험에 낙방하게 되었고, 갑자기 사시가 아닌 회계사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뭐라도 하라며 남편을 부추겼고요.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냥 회계사 준비할래. 나 아는 형도 회계사 한 번에 붙었잖아. 그냥 회계사로 진로를 바꿔야겠어. 사시는 아무나 하나. 엄마, 괜찮지? 그래도 이것도 사자 직업이잖아. 그치? 자기도 존중해줘. 갑자기? 아니, 형 말만 듣고 너무 갑자기 노선을 바꾸는 거 아니야?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갑자기 이러네요. 뭐라도 하겠다는데 응원해줘야지. 왜? 너 뒷바라지 하기 싫어서 그러냐? 회계사도 너한테 가당키나 해. 응원하진 못할 망정. 네가 그런 식으로 애를 압박하니까 애가 안 풀리는 거야. 난 뭐든 응원한다, 우리 명일이. 그러니까 너도 그냥 앞만 말고 뒷바라지 해. 시어머니는 아무 말 말고 뒷바라지를 하라고 했어요. 남편 또한 저를 설득했고, 전 그렇게 남편이 회계사를 준비하는 것도 뒷바라지 해야 했죠.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학점 은행제에서 학점 이수까지 해가면서 남편은 회계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즈음 아는 지인이 저보고 새우젓 가게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낮에 일하는 식당보다도 월급이 훨씬 셌기에 저녁 편의점 일을 안 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전 새우젓 가게에서 낮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는 지인은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가족보다 나은 느낌이었어요. 너도 한창 나이 청춘인데 남편 뒷바라지만 하지 말고 너도 즐길 거 즐기며 살아야지. 이게 뭐니? 맨날 일만 하고. 그래도 남편이 시험에 붙으면 다 될 일이니까 해야지. 뭐 갑자기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나 봐라.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니? 그러니까 너도 실속 챙겨. 지인은 저보고 실속을 챙기라며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었고 저를 안쓰러워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무도 내 생각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옆에서 직접적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참 고맙기도 하면서 위로가 되는 날이었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젓갈 냄새. 너도 참 해도 꼭 젓갈 장사냐? 아니다. 너랑 딱 어울린다 아주. 집 들어오면 페브리즈부터 뿌리고 욕실로 당장 들어가. 알겠니? 그리고 이번 달 너희 부부 생활비 내고 밥을 어디로 공짜로 먹으려 들어? 어머니, 저 이 사람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요. 매번 이렇게 독설하시고 생활비 꼬박꼬박 받아가시는 거 솔직히 감당하기 힘드네요. 생활비를 줄여주시던지 아니면 좀 빼주세요. 막말로 전 살림도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어디 날로 먹어? 아니, 다 큰 성인 부부가 생활비 내는 건 당연한 거지. 안 그러냐? 그리고 너 애초에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얘 뒷바라지 하는 조건으로 결혼한 거잖니.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난 절대 네 뜻대로 할 수 없으니 돈 내놓고 올라가. 아우, 젓갈 냄새. 진짜 코가 뚫리겠다, 뚫리겠어. 어디서 저런 수산시장 냄새를 달고 다녀? 아우, 창피해서 원. 격 떨어져 정말. 그럼 생활비를 받지 마시던가요.
이렇게 맨날 불평불만 하실 거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어머, 참나. 네가 원하던 거 아니니?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 있는 거지. 네 따위가 뭐가 볼 게 있어? 눈물이 뚝뚝 흘렀고 정말이지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악 물고 달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인생에 대해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오기도 있었거든요. 남편은 회계사 공부를 한 지 9년이 되었는데 이제 정말 지칠 대로 전 지쳐버렸어요. 매일같이 저가를 팔면서 뼈 빠져라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8년째 낙방한 뒤 마지막 시험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정말 포기시켜야겠다는 마음을 잔뜩 먹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9번째 시험을 보는 해에 남편은 회계사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은 경사가 났고 저도 그 어느 때보다 기뻤어요. 제 선택이 틀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드디어 붙었어. 엄마, 저 드디어 회계사 됐어요. 이제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거봐, 이번엔 느낌이 좋다고 했잖아. 어머머, 아유, 이제 우리 아들 사자 직업까진 아들 된 거야? 내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회계사인데. 요즘엔 어디 가서 회계사라고 하면 다들 치켜 세워 주는 거 알지? 아유, 웬일이니 진짜. 우리 아들 너무 장하다 장해. 고생했어 우리 아들. 여보, 축하해. 정말 기쁘다. 그래도 이렇게 결과를 이뤄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다 눈물이 난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진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생했어. 이제 진짜 고생 끝이다. 앞으로 이제 꽃길만 남았어 정말로. 아, 고생 끝이다, 정말. 이제 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 누가 뭐래도 난 회계사라고. 아, 기쁘다, 진짜. 이제 어디 가서도 넌 꼴릴 거 없다. 알겠지? 우리 아들은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어. 우리 회계사님. 사실 생색은 아니지만 그동안 고마웠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나 남편은 저에게 그런 소린 일절 없더라고요. 그저 본인이 잘나서 회계사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 또한 아들이 잘나서 시험에 붙은 것처럼 얘기했죠. 그래도 좋은 날이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남편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에 그저 기분이 좋기 그지 없었거든요. 저 역시 남편이 오랜만에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섭섭한 마음까지 녹는 것처럼 행복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온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회사 면접 볼 거야. 이제 진짜 지긋지긋한 공부 끝이다. 아, 근데 너 이제 새우젓팔이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격 떨어지잖아. 좀 그냥 고상한 일 알아볼 수 없어? 이제 돈 많이 버는 건 필요 없잖아. 그래야지. 천천히 그만둘 거야. 사람 구해지면. 사장님도 나만 믿고 거의 나한테 맡겨주신 가게인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험하지 않아. 요샌 직원도 많아져서 거의 난 앉아서 회계장부만 보거든. 그래도 자기 회계사 될 동안 새우젓으로 먹고 산 거야. 너 지금 생색내냐? 참나.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모든 뒷바라지는 다 한다더니. 지금 나 회계사 된 거 네가 만들었다고 생색내는 거지? 하긴 그럼 그렇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뭐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 빨리 생색낼 줄은 몰랐네. 참나. 갑자기 말을 왜 그렇게 해? 누가 그렇대? 자기 오늘 이상하다. 나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얼마나 부담스러웠는 줄 알아? 그동안 너 그렇게 나만 보고 일하는 게 나한텐 부담이고 압박이었어. 근데 생색까지 내냐? 순간 어이가 없었고 급살살 맞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새우젓 가게에서 일하는 걸 뭐라고 한 적 없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태클을 걸기도 하고 저보고 생색내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그날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좋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회계사 시험에 붙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막말이 더 심해졌고 남편도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제가 왜 뒷바라지를 했는지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도 낳고 안락하게 살려고 했던 제 생각이 모두 무산되는 순간이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우리 아들 새 장가 갈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뭐니? 어디 가서 너 같은 애 모임 같은 데나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 그동안 제가 벌어서 먹이고 입혔는데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뻔뻔하네요. 뒷바라지 시킬 땐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걸 요구하더니 이제 그이 회계사 되니까 제가 걸림돌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기대하는 건 없었지만요. 뭐야? 내가 없는 얘기 하냐? 아주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아주 시장에서 일하니까 억적스럽네 진짜. 명일 씨한테 얘기해서 분가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아이 낳고 살아야죠. 이제 명일 씨 시험도 붙었는데 준비해야죠. 누구 마음대로 애를 낳아? 너 설마 너랑 명일이랑 아직도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별 볼 일 없는 너랑? 네, 어머님까지 같이 통틀어서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 명일 씨 공부하는 동안 뭘 하셨는데요? 솔직히 손 놓고 보기만 했잖아요. 안 그래요? 뒷바라지는 내가 다 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급 따지며 운운하는 게 어이가 없네요 정말. 이게? 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격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애가 천박하게 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 비해 한참 딸린다며 저 같은 애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동안 9년 새우젓 팔며 내가 뭐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즈음 남편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회사에 일이 많다고 늦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에 남편과 나들이를 가려고 하면 남편은 질색팔색을 하며 저를 뿌리쳤어요. 그때쯤 오히려 남편에 대한 기대는 나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 돼서 순간 기분에 나한테 이러는 거다라고 합리화를 시켰지만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전 관계를 회복하려고 다가갔지만 제가 다가가면 남편은 한 발짝 멀어지고 또 한 발짝 다가가면 또다시 멀어지며 반복되었어요. 자기, 이번 주말 쉴 때 우리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당신 공부하느라 우리 한 번도 놀러 다닌 적 없잖아. 너 내가 얼마나 평일에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 진짜 눈치 없이 주말에 놀러 다니자는 말이 나오냐? 이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진짜 너랑은 격이 안 맞는다. 우리 회사 사람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새우젓 파는 와이프 뒀다고 말을 못해. 알아? 맨날 옷에서 쾌쾌한 새우젓 냄새. 얼굴은 맨날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진짜 너만 보면 답답해. 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너 나 호강시켜 주겠다며? 입에 발린 말이었어? 호강? 하, 너 회계사 부인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너한텐 호강 아니야? 너도 그걸 바래서 내 뒷바라지 한 거고.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흘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 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지금 뭘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음에 더 슬프더라고요.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던 중 남편 회사 쪽에 볼 일이 있어 그 근처 카페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페가 워낙 작기도 해서 남들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한참을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 테이블 쪽에서 남편과 남편 상사의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보니 남편이 맞았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저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서 또박또박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저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더니, 아유, 대단해. 아니, 와이프가 대단한 건가? 그땐 회계사도 아니었잖아. 아, 뭐, 그렇죠. 근데 와이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어요. 뭐 좀 오래된 일이라. 저도 아픔을 많이 치유한 상태고요. 아, 그런가? 아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상심이 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정말 대단해. 정신력 아주 높이 산다니까.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놓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내 그렇게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 정신력 하나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를 좀 지켜봤는데 혹시 내 딸 한번 소개받지 않겠나? 자네 재혼이긴 하지만 어차피 딸린 호 없고 이혼도 아니고 사별이니 조금 더 믿음이 가네. 내 딸은 무용을 전공하고 지금 발레학원 운영하고 있어. 어떤가? 여기 번호는 먼저 주겠네. 내가 딸한테도 언지를 줬으니 한번 연락해봐. 잘 되면 우리 가족 아닌가? 안 그러나? 네? 발레 학원이요? 전 좋은데 괜찮을까요? 그래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와, 상당한 미인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더 잘해야죠. 따님 눈에 눈물 빼는 일 없을 거예요. 감사해요, 부장님. 뒤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사망한 사람으로 만든 남편의 말에 정말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그리고 상사가 본인 딸을 소개해준다니 거절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애써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정말 꾹 참으며 남편의 상사가 먼저 자리를 뜨고 남편이 뒤이어 나갈 때쯤 제가 남편을 붙잡았어요. 남편을 붙잡고 지금 내가 본 게 뭐냐고 말을 하니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사별? 내가 저 세상 가서 당신이 힘들었어? 이제 하다하다 내가 사망했다고 하고 다니니? 어쩜 이렇게 산 사람을 골로 보내? 이제 뒷바라지 한 사람 필요 없고 무용학원 운영하는 이쁜 여자 만나고 싶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쩜 그래? 너, 나 이제 미행하냐? 아니, 새우젓 팔기 바쁜 네가 여기까지 왜 와?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얘기하자. 김복순, 너한테 구역질러.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 내가 꼭 이렇게 말해야겠어? 엄마랑 나랑 얼마나 눈치를 줬는데. 네가 그동안 뒷바라지한 거 뭐 안타깝게 생각해. 그래도 이젠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 눈치가 있다면 빠져. 이게 네 본 모습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내가 호구 같은 짓을 했네. 이제 알았으면 알아서 떨어져. 제발 나한테 더 이상 모진 소리 나오게 하지 말고 눈치껏 빠지란 말이야. 알겠니? 내 인생 앞길 막지 마. 제발 빠져달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뭐 숨길 게 있겠어? 그냥 너도 이제 네가 어울리는 사람 찾아.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날렸고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지만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고 각성을 하게 되었고 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바친 세월, 내 청춘을 돌려받고 싶었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사망했다고 말하는 그 모렴치한 인간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전 일단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들어온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들었다며? 근데 뭐하러 기어 들어오냐? 그냥 이대로 이 집 나가주면 고마울 텐데. 너도 참 뻔뻔하다. 저 절대 이혼 안 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요? 내가 그동안 바친 세월이 얼만데? 저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유, 뻔뻔해라. 남 앞길 막아도 유분수지. 너랑 회계사랑 어울리긴 하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참나, 웃겨 정말. 당신도 나한테 뺨 맞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요. 알겠어요? 나 지금 건들지 말란 말이야.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모든 시어머니의 말을 다 무시했고 다음날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상사의 얼굴을 알고 있던 터라 상사가 퇴근하고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상사가 회사에서 나올 때 꼭 드릴 얘기가 있다고 하며 카페로 데려갔죠. 제가 남편이랑 찍은 사진,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다 들이밀어 보였고 그동안 제가 했던 뒷바라지까지 모조리 얘기했어요. 상사는 믿기지 않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에게 속았다는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던지. 그럼에도 따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런 남자예요. 저 10년 넘게 헌신했고 이젠 헌신작처럼 버려지네요. 어디 가서 제가 저 세상 같다고 하는 사람인데 따님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로 맞고 싶으면 제가 말릴 순 없죠. 이 모든 걸 알고도 사이로 맞는다면 말이에요. 그럼 전 이만 일어나 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기가 막혀. 감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 속이려 들어? 이게 날 만만히 봤지? 이런 얘기 고맙네요. 속을 뻔했어, 정말. 버젓이 상사딸까지 소개받은 순간 남편의 남은 인생이 아작나기 시작했고 전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한 것들과 남편의 명백한 외도 시도의 흔적을 다 증거로 제출했어요. 변호사도 말이 안 된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회계사나 돼서 멍청해가지고 제가 이럴 줄 몰랐다는 것도 참 웃겼어요. 전 그렇게 소송을 준비했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받았고, 외도는 시도만 했기 때문에 따로 이거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못했죠. 네가 우리 뒤통수를 쳐? 어련히 알아서 나가주면 좀 챙겨줄 텐데.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네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먹칠을? 아줌마, 정신 차려요. 아들놈 그렇게 키우고 뭔 말이 많아.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감히 내 뒤통수 치고 무사할 줄 알았어요? 뭐? 이게 막말하네. 시장 바닥에서 일하더니 아주 입까지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안 맞는 거야. 알겠어? 그래, 너랑 나랑 안 맞지. 내가 너한테 아까워 아주. 너 같은 인간을 믿고 그동안 뒷바라지를 했다니. 공부 실컷 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소송을 이어갔고, 남편이 이혼의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뒷바라지 했다는 근거 아래 위자료를 많이 물어야 했고, 남편은 매우 억울해 하더라고요. 왜 본인이 마음이 떠나서 이혼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하냐면서 말했고, 회사에서는 팽당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고소하더라고요. 날 기만하고 자네가 회사를 잘 다닐 줄 알았나? 감히 날 물로 봐도 이 분수지? 절대 용서 못하네. 내 딸한테도 하마터면 그게 상처 줄 뻔했어. 알아? 내가 너 이 세계에서 발도 못 들이게 할 줄 알아? 어디 감히 나를 농락하고 네가 무사하길 바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큰 오해거든요. 제발 제 말 좀 먼저 들어주세요. 네? 제발 제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입 다물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나한테? 미쳤지 내가. 너란 놈을 잘못 보고 내 사이 삼을 생각을 하다니. 하마터면 두루두루 인생 망칠 뻔했어. 알아? 여하튼 넌 가만 안 둘 거야.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그리 알아. 비열한 인간 같으니라고. 회사 상사는 남편에게 본인을 속였다며 회사에서 내몬 것도 모자라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아작을 내버렸어요. 업계에서 꽤 유명하고 발이 넓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난 뒤 결국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서류에서 강속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절 업신여기고 버리려고 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최후였죠. 저에게 주어야 할 위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야 했고, 다시 백수가 된 남편은 이제야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엄마가 부추기는 바람에 내가 회계사 된 거에 심취해서 그만.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나 이제 바보 아니야. 내 아까운 허송세월 당신한테 투자하며 기다렸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평생 반성하고 살아. 당신 절대 용서 못해. 당신 엄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건데 네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다 잊고 새 출발하자. 뭐? 웃기고 있네. 이제야?
광탈하더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뻔뻔해도 유분수지. 20대 초반 내가 널 뭘 믿고 결혼했는지 진짜 후회 막심하다. 전 남편이 새 출발하자는 말에 코웃음 쳐댔고 제가 코웃음을 치니 무릎까지 꿇며 애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새우젓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돈벌이가 끊기니까 다시 애원하는 꼴이 너무 웃겼어요.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고 저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걸 망쳤다고 원망도 했지만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니 잘 들리지 않더군요. 전 그렇게 새 출발을 했고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시어머니께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으로 바리스타 과정을 배워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인수했어요. 같이 새우젓을 팔던 지인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장사에 소질이 있는지 카페도 차리자마자 대박이 났고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중심상가에서 제일 핫한 카페로 자리매김하였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발판이 될 테니까요. 제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3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안에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마음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에게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모의 차별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몰아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시모가 두 아이를 앞에 두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고 눈에 거슬릴 정도의 행동 때문에 시모와 따로 대화를 시도했죠. 어머님, 둘 다 똑같이 대해주셔야죠. 큰애한테는 잘 챙겨주시고 작은애는 거들떠도 안 보시는데요. 어머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이 어른이시면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마셔야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더 챙겨주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야?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작은 애가 저번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대요. 왜 순수한 아이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거리를 두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일으키실 거면 두 번 다시 오지 마세요. 내 손자들 내가 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딱 봐도 큰애는 너랑 똑 닮았는데 작은애는 네 마누라 닮아서 정이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큰애가 이 사람 닮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놓고 차별하신 거예요? 작은애는 고작 저를 닮았다고 온갖 상처는 다 주신 거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그러게 자식을 낳을 때 제대로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시모의 행동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어디는 남편을 닮았고 어디는 저를 닮아서 꼴 보기 싫다며 대놓고 상처를 주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이 문제 때문에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네요. 이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시니
저도 침착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었죠.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과 저는 또 다시 시모의 행동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테고, 그럼 또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언성이 높아질까봐 최대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려고 남편은 시모에게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지만 저희 말은 들을 생각도 없으셨어요. 결국 좋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얼굴을 붉히게 될 정도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안 좋아진 분위기 속에서 저는 두 아이들을 재워야만 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죠. 자식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려 하지 않고 힘들어 한다는데도 콧방귀도 끼지 않으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간 이후 부부 사이까지 안 좋아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돌아온 주말에 시모가 갑자기 연락도 주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 난리를 치고 가셨으면서 또다시 오셨길래 화를 내고 말았네요. 그만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 않다고 했었을 텐데요. 애들한테 또 상처 주려고 오신 거세요? 내가 그때는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 따로 시간 좀 보내라고 애들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마. 집에 오면서 보니까 햄버거 가게 하나가 보이던데 애들 햄버거 좋아하지 않니? 할머니가 기분이라도 좀 풀어줄 겸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은 나한테 맡기거라.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했던 것 같다. 시모의 점점 심각해지는 차별들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느끼게 되셨는지 처음으로 아이들만 데리고 외출을 나섰습니다. 너무 갑자기 변해버린 시모의 행동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깨달은 게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냐고 좋은 모습만 보려 했었고 저 또한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처음으로 남편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단둘이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지난 뒤에 시모가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손을 큰애만 잡고 있길래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고 작은 애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민지는 어디 갔어요? 왜 건우만 데려오신 거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건데요? 설마 그냥 놓고 오신 거예요? 글쎄다. 나는 큰애가 햄버거 먹고 있을 때까지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있으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놀이터로 가보니 작은애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데려갔나 하고 집으로 와본 거지. 그런데 여기에도 안 왔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둘 다 챙기신 게 아니셨어요? 큰애만 햄버거 먹이고 작은애는 놀이터에서 놀게 했다고요? 내가 민지한테 햄버거 싫어하냐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길래 사줘도 안 먹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데려가는 것도 그래서 나온 김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라고 한 거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니?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놀이터에서만 놀고 있으라고 얘기한다고 그곳에서만 놀고 있겠어요? 정말 아이가 없어졌다면 그때는 어머님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아이가 없어졌다고 일단 경찰서에 전화하고 놀이터에서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봐.
시모는 그네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은 채 잘 다녀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아이를 찾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화를 힘겹게 억누르며 놀이터에 도착해 애타게 작은 애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주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놀이터에 도착을 했고 뒤이어 경찰분들까지 합세해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었네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동네 분들까지 나오셔선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셨고 이 소식을 들으신 시부도 급하게 놀이터로 달려오셨어요. 아이를 찾는데 골든타임인 3시간 안에 발견을 하지 못한다면 더는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경찰의 말에 주변 CCTV에서부터 시작해 범위를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지만 끝내 3시간이 지나서도 작은 애는 어디로 갔는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시모도 작은 애가 없어져서 찾지 못하고 있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궁금하셨는지 큰애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곤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시모와 큰애를 분리시킨 뒤 막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생긴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애는 어머님 손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세요?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작은 애가 커갈수록 저 사람이 아닌 저를 더 많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기 시작하시더니 결국 이를 저지르셨네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고 어머님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7살밖에 안 된 애가 뭘 안다고? 놀이터에서 혼자 놀게 만들어? 당신 치매 왔어? 요즘 들어 왜 시키지도 않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내가 애들 집에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내 손자 내가 보겠다는데 왜 당신이 참견을 하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준 것밖에 없다고. 둘 다 데리고 나가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들어오셨어야죠. 민재가 햄버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보통 햄버거를 싫어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않나요? 애초부터 건우만 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한 4km 떨어진 편의점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한 아이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엄마 찾아달라고 울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정황상 아무래도 길을 잃은 어머님 아이 같은데 서둘러서 편의점에 가보도록 하시죠. 경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급하게 편의점으로 향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애 손에 음료수 한 캔과 편의점 햄버거가 쥐어져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 품에 안겼네요. 그리곤 햄버거를 놓지 않고 울먹이던 작은 애는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꺼낸 순간 그 자리에서 시모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작은 애한테 엄마랑 닮은 게 죄라며 햄버거 먹고 싶다고 뒤따라가는 자기를 혼내면서 놀이터에 두고 쫓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모의 말에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길을 잃게 되었고 결국 너무 배가 고파 편의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작은 애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곤 어느 누가 침착할 수 있겠어요. 결국 시모와 머리채 잡으며 싸우게 되었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난리를 치다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와는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기로 인연을 끊게 되었고, 시부는 저희 가족이 계속 걱정이 되셨는지 며칠 뒤 방문해 주셨어요. 아버지,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미안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지. 애비도 그때 당시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구나.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좋은 말 주고받을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때 일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기 때문에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고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만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풀어놓았고, 어느 정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이사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시댁과의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알아보며 하나씩 준비를 끝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침묵을 지키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찾아온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말을 무시한 채 나타나셨다는 거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어차피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연기를 펼치기는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놀러 간다고 들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시모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렸고, 아이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갈까봐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시모를 바라보며 안 좋은 말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모가 말을 자르며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갑자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어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부끄러운 건데, 왠지 모르게 큰애는 내 아들과 판박이라 정이 가는데, 작은애는 애미 너랑 닮아서 그런지 솔직히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둘 다 공평하게 잘해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손자 보는 나부로 사는데 몇 달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아주 춥겠다. 앞으로 잘하는 모습 보여줄 테니 오늘 너희랑 함께하면 안 될까? 또 뭔 생각으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어머님이랑 어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의 진정이 되지 않아서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눈물부터 나는데 어머님이 쉽게 용서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때 홀로 남겨져 무서움에 떨고 있었을 작은애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2번 다시 얼굴 뵙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손자들 얼굴 보고 싶으면 처신일 잘 하셨어야죠. 평생 홀로 외로이 사시다가 세상 떠나시면 되겠네요. 제가 시모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방 안에서 아이들이 무서웠는지 울음소리가 들려오길래 남편한테 시모를 돌려보내라며 방문을 열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려는 순간 작은 애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며
달려가 품에 안기는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작은 애를 품에 안아주면서 할머니가 미안했다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미소 띤 얼굴로 작은 애의 눈물을 닦아주셨네요. 애가 시모의 품에 붙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지만 작은 애는 시모의 품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큰애는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 차에 시모를 모시고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션을 예약해 두었던 터라 시모 때문에 가족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함께 모여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시모의 속내를 알 수 없던 터라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최대한 아이들을 제 곁에 두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며 시모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제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자 시모가 계속해서 눈치가 보이셨는지 저에게 일부러 접근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막막하기만 했었네요. 관계 회복을 한다 해도 결국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날까봐 시모가 곁에 있는 게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재촉했던 거고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한 발버둥이었었죠. 시모는 여행하는 기간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면서 아이들을 공평하게 잘 대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펜션에 도착한 뒤에 잠깐 긴장을 늦춘 상태로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작은 애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애한테 달려갔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밖으로 나와 작은 애를 데리고 차에 태운 뒤 응급실로 향했어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눈밑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12바늘을 꿰매야 하는 수술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모는 큰애의 손을 잡고 응급실로 뒤늦게 따라왔어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는 바람에 당황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애의 상태를 물어보았고 진정이 필요한 상태라 병실에 누워 있다고 남편이 얘기하는 순간 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잖아요. 제가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 있으세요? 큰애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작은 애가 똑같이 안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잘 대해주시겠다고 했으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발로 강하게 밀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고 눈밑을 식탁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찢어진 거고요. 실수였다니까. 너무 빨리 달려오길래 양손을 쓸 수가 없어서 넘어질까봐 살짝 발로 멈춰주려고 했을 뿐이야. 예, 아범아. 내 말 믿어줘야 돼. 정말이라니까.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일을 저질렀겠니? 어머님은 애초부터 작은 애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싫어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여보,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제발 그만하자. 당신 자식이 다쳤다고.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어쩔 거야? 내가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남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했었고 충격을 받은 상태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결국 시부를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네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부가 병원에 도착을 하셨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절대 안 된다는 눈빛을 보내어 오고 계셨지만 더 이상 숨기다가는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모든 사실을 시모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차에 넣어둔 채 꺼내지 않았던 갈색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뒤에 시모에게 던져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밝히고 말았네요. 애초부터 두 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 아세요? 10년 전에 두 분이 이혼하겠다며 엄청나게 싸우셨잖아요. 그때 당시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3년 동안 해외에 계셨잖아요. 그동안 결혼 생활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해외 시 이모님 댁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일절 받지 않으시고 결국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버님이 애를 하나 데리고 왔다고요. 제가 막 출산을 했는데 제 아이보다 1살이나 많은 아이를 무작정 저에게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님이 장기간의 해외 체류를 끝내고 돌아오신 뒤에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한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안 계신 동안 어디서 무슨 생활을 하셨는지 무작정 아이를 제품에 안겨버리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큰애까지 키우게 됐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친손자는 알아보지 않고 아버님이 바람 피우셔서 아이만 놓고 도망가 버린 상간녀의 자식을 저희 남편이랑 빼닮았다고 차별을 하시고 계셨어요. 모두의 불행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참아왔었고 더 큰 일을 막기 위해 이사까지 가려 했던 건데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드셨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큰애는 아버님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고요. 피는 못 속인다고 친손자가 그래도 할머니가 좋아서 달려가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제 심정을 어머님이 아시냐고요. 두 분 때문에 왜 저희가 중간에서 힘들어야 하는 거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제가 말한 사실들에 대해 전부 다 들으시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고 그네를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계셨네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해외로 떠나시면서 홧김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저희 몰래 생활을 하시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막 출산한 저에게 그 아이까지 던져주었어요. 그리곤 아버님이 실수했다며 자기 자식을 보육원에 둘 수 없지 않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동안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한 사이 시모가 해외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제가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출산하게 된 줄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이런 사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 상태에서 아버님과 바람났던 그 상간녀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아이를 키우다가 아버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10년이나 흘러버렸던 거였죠. 그리고 제가 던진 갈색 봉투 안에 상간녀가 임신했을 때 놓고 갔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하도 정신이 없으셨는지 아이 물품이 들어있던 상자를 아무 생각 없이 건네주었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님과 상간녀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추억이 담겨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한테 돌려드렸었는데 아버님이 큰아이 신생아 때 물건이고 나중에 아이 친모의 사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계시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며 남편 손에 다시 쥐어줬었는데 그때 차 안에 두고 일절 꺼내지 않았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물건을 시모에게 던져주게 되었던 거였죠. 결국 아버님은 시모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의 실수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 흐른 만큼 모두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크게 되었네요. 당연히 아버님의 자식이었으니 시모의 눈에 낯이 익은 얼굴이었을 테지만 그렇다고 두 아이들을 앞에 둔 채 차별을 했다는 건 아직까지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는 현재 이사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옳은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걱정이에요. 그 전에는 시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모든 걸 털어놓은 상태에서 서로가 많은 상처를 받아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사실을 아직까지 큰애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어린 신생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봐줬지만 10년이 흘러버리면서 온갖 정은 다 들어버렸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우리 집안이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아이들이 커갈수록 왜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시모는 계속해서 친손자인 작은애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연락을 취해오지만 아직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이혼하실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